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자, 이준석 대표께서 길게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굳이 제가 번역 안 해드려도 다 알아들으셨죠? 네. 오늘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정말 정치에 있어가지고 저라는 정말 보수 진영에서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영입되어가지고 그래도 로얄 로드를 걸어왔던 마지막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사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보수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마음 아파가지고 오늘 진짜 쓴소리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준비하는 의제들이 꽤 있는데요. 중요한 얘기 벌써 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분에게 어찌됐건 제가 질문을 드려야 돼요. 숙제를 제가 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답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뭐 어떤 문제를 풀든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 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하시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시고 계신데 자 그러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보수, 새로운 보수를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분께서 보수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른바 보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좀 정치 철학과 관련된 것은 어려운가요? 먼저 저기 레이디 퍼스트 이현주 의원. 이럴 때만. 뭐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사실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이 딱 틀에 박힌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 철학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함.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완전히 다른 정말 모순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준석 대표도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시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해병대 그 최상병 죽음과 관련된 그 수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었어요. 지난 해병대 그 최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정원 대령께서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그 수사 결과를 이제 경찰에다가 넘기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분이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최상병의 해병대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젊은 사병의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둘째치고요. 이걸 경찰에 원래 넘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외압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 할 때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상무정신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좋은 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떠넘기지 않고 밑에다가 내가 윗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그 자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정말 실망을 했고요. 그것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소방관이라든가 이 경찰들만 전부 다 기소되고 위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사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다른 것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과 이 신뢰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데도 좀 뜸을 들이시네요.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박수 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께 좀 말씀 들어보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보수적 가치들이 몇 가지 있죠. 예. 저는 제가 당대표였을 때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정하다는 것과 경쟁이 어우러지면은 아마 보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거부했고 경쟁이라는 단어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해 공직에 있을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을 거르겠다고 했을 때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구의원 하겠다고 시의원 하겠다고 나섰으면은 일반적인 정치 공헌요층 또는 시민보다는 더 공부하고 노력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중하게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중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가서 당협위원장한테 줄 서고 가방 들어주고 사람 동원하면 사람 동원하고 때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는 돈 갖다 주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안주하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관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겁하게 들릴까요? 그런 걸 바뀌게 거부하는 순간 저는 보수 아니다. 네, 이건 수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대한민국의 절반을 나눠가지고 보수라고 하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나타내고 있는 이념적 지향이 절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본인을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보수를 자처하는 것이지 그런 구태와 악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제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계속 지적했던 게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서울에서 충청 향후에 쫓아다니고 있냐. 저는 충청도 분들을 비하하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2023년에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죠? 서울에서. 네. 왜 가서 전국의 구의원, 시의원들 불러 모아가지고 밥 먹고 인증샷을 보고 하라고 그러죠?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데 저는 이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지금 보수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가고 있다. 아마 이 자리에 보면 지금 20대부터 뭐 70대,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자리 잡은 거로 보이는데요. 보수가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부산에서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요. 60대에게 보통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거 다 운동권 놈들이라고 답할 겁니다. 60대, 70대는. 지금 20대한테 가가지고요. 보통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에서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그거 태극기 부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네. 과거의 보수와 지금의 보수는 다릅니다. 네. 젊은 세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달라요. 네. 나이든 보수는 지금 가가지고 보수면 이 단어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나는 우파요 이런 멋인 줄 알아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나는 우파요 그럼 너 부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간극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에는 기성세대가 젊은 보수가 올라오는 걸 막아서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있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건 본인들 집에 강아지한테 하세요. 간식 앞에 두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말로 또 혁신을 얘기해요. 예. 요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에서 가장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이 아닌데 이준석 같은 사람 찾고 있잖아요. 예. 왜냐? 선거에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데 다만 이준석은 해본 짓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아닌 이준석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네. 그냥 지키고 싶으니까 자기 가진 것을. 네. 저는 이거 벗어나는 개혁인지 앞으로 보수의 운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내려놨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내려놨다는 게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고요. 예. 이현 박사님, 이노베이션보다는 레볼루션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Be a part of it. 제 말이요. 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혁신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운동권, 저는 운동권 밑에 세대인데요. 운동권의 어떤 집단주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많이 투쟁하고 하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대다수는 보석 가치를 지향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성향의 이런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보수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바뀌고 탄핵 이후에 크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이 보수를 바꿔서 거기에 함께 보수가 바뀌는 데 참여를 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는데 나도 일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보수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지식하면서도 굉장히 정직하고 이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근데 조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뭔가 더디지만 좀 고지식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을 했다가 조금 뒤에 가서 바로 다른 얘기를 하고 그 말하는 것과 그 다음 행동이 너무 다른 걸 봤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유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게 우리 편, 네 편 갈라가지고 네 편이면 막 억압하고 그 전에 정권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럼 무슨 희망이 있어 이 나라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대표 쫓아내고 할 때 찍어내기 할 때 그 다음에 그때 전당대회 때 제가 엄청 충격받고 제가 비판을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당대표 나오는 사람들을 막 찍어내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적나라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연판장 돌린 거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 그거 찍어내기 하는데 여기다가 이름 쓰라고 이렇게 주면서 이름 쓰라는 게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 그게 주류가 얘기하는 건데 이 종이에 이름 안 쓰고 거기에 연판장에 이름 안 쓰면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대선 때도 저는 경선 때도 겪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지지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한번 두고 봐. 그러니까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 연판장에 이름 써, 당협위원장들.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자유의지가 있고 난 자유인인데 어떻게 해서 맨날 자유를 외치는데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는지 정말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유를 얘기하는 정당의 모습인가? 깜짝이야. 너무 흥분하고. 그러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막옛 기억이 네. 떠오르면서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그게 너무 잠깐만요. 제가 제가 좀 간단 좀 예. 그리고 마이크 조절을 좀 잘해주시고요. 네. 이준석 대표께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 얘기했는데 이현주 의원께서는 답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건 단답으로 좀 대답을 해주세요. 이유한 위원장님 계신 자리에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나요? 조금 더 설명할 아까 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실은 국민의힘 이전에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지금 그 어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한 평가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해야 되고 쭉 여러 이 대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야 돼. 국민들 대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바뀌셔야 돼 라고 적어도 여당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국회의 개혁이나 이런 거 막 얘기하고 특검 내려놓게 얘기하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문제는 그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줄 세우기. 그 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문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마저도 줄을 서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혁신을 대통령이 바뀌시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여당으로서 정책은 노선은 비슷하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견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그 혁신은 결국에는 성과가 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답형으로 벌써 지금 30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3배 정도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것저것 좀 거르고 건너뛰고 그냥 바로 좀 단도직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혁신이 불가하다라고 좀 두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래도 혹시 공천 주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공천이라는 것을 놓고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2016년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도전하겠다 생각했을 때 제가 서울의 노원구 상계동으로 제 고향으로 가겠다 했던 이유는 저한테 보수를 향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3파전이 아니고서는 단 한 번도 거기서 당선된 적이 없던 노원구 상계동에서 노원구 상계동 출신이 가가지고 보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면은 그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저의 8년여에 걸친 도전이라는 거는 제가 정말 보고 싶지도 않은 얼굴의 어떤 윤핵관이라는 자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도전하고 자기들이 소백산맥이나면서 누구 표현을 낙동강 하류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을 때 제가 하는 도전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바보 같은 놈. 네. 우리 같이 빡빡 기어가지고 가방 들고 하면서 영남에 공천받아가지고 선수 쌓아야지 멍청한 놈.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예전에 2002년도에 노무현한테 졌을 겁니다. 저 어디서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오려는데 하려는 사람들이 아마 선거를 지휘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깨졌을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 있는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 능력 밖을 벗어나는 범위로 다른 사람들이 망가뜨려가지고 하지 못하게 돼서 분노하는 거죠. 네. 저는 누구보다도 노원구 상계동에서 공천받아서 뛰고 싶은 사람이죠. 네.
어떤 사람에게 8년간의 도전이라는 것은 가벼운 도전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다른 당 의원한테, 우상호 의원한테 안철수, 정진석이라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외에서 이준석이 노원병에 공천 줘가지고 떨어뜨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걸 듣고 그 말은 이준석을 모욕 주기 위함이겠지만은 뒤집어 말하면은 서울 강북 지역에 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겁니다. 서울 강북 지역은 우리한테는 유배지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민주당에서 바보같이 부산에서 열심히 뛰었던 전재수나 박재원한테 비아냥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은 그런 당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중진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당이 이 당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진짜. 저는 그래서 이 자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현주 의원에게도 동일한 질문인데요. 이준석하고 놀지 마. 그럼 공천 줄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마 한 몇 년 전이었으면 좀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좀 순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민주당에서 광명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그 경기도 광명에서 굉장히 원래 새누리당 텃밭이었는데 제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재선하면서 또 거기가 신도시로 좀 개발도 되고 하면서 민주당 텃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거기서 그 86도 운동권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민주당도 나름대로 어떤 기득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운동권이 아니면 그 집단 안에서 정말 생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저희는 육두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골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육두품밖에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래도 지역구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저항하고 막 이러면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했으니까 나도 이제 공천 받고 조용히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제 지쳤어 하고 딱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때 너 민주당 나가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 알고 보니까 수넘털이었네. 결국에는 이제 와서 깨갱하는 거 보니까 너 안 되겠어. 이렇게 국민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제 양심에도 어긋나고요. 근데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여기 오면서 사실 살짝 솔깃했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제 고향 영도에서 공천 준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받고 제가 부산 영도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공천 파동에 휩쓸려가지고 밀어내기 당해가지고 제 연고 없는 곳에 와서 결국은 떨어졌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정석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꼼수 내지는 정말 이렇게 솔깃하는데 내가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편하게 정치하려고 하다가 앞에서 내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싸우면서 나왔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한 정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벌 받았구나. 저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쓴소리하고 좀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심한 얘기 한다고 누가 막 말리기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잘 보여서 줄 서서 공천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공천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문제고요. 일단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면요. 제가 국민의힘 공천 받고 그 옷 입고 나가서 국민들한테 이제는 마이크 들고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이든지 그러면 모를까 이거 지금 공천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배지 달면 뭐해. 나가서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거워서 조금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좀 사전에 연구를 해봤어요. 저다 두 분이 이렇게 콘서트를 같이 하게 됐을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과연 뭔가? 네.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두 분이 공통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유학 가신 거고.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세대가 달라서요. 아, 네, 이 대표는 MZ 세대고 저는 X 세대입니다. 참고로. 그때는 별일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사실은 언젠가는 두 분이 결국은 함께 일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기대도 해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중도에서 약간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는 늘 반대파로 분류가 돼서 보수 정권 때는 진보 농객석에 앉아서 논평을 해야 되고 진보 정권 때는 저도 보수로 분류해서 보수 맞다 그래요 제가. 근데 전 중도 보수예요 어찌됐건. 그랬더니 또 이 정부 와서는 보수는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 비판만 하느냐. 그래서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주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좀 기구한 평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보수 참칭 패널이라는 호칭은 정상인에게만 붙는 아주 영예로운 호칭인데 갑자기 명예회복이 확 돼버렸네. 그래서 두 분이 언젠가는 이렇게 함께 일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해왔다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분에게 좀 이번에는 또 좀 약간 건너뛰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만약입니다. 만약 이것부터 손대겠다. 자 이번에는 이현주 의원 저 이준석 대표 먼저. 만약에 신당한다면요, 저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했던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뭐 대통령께서는 어쩔 땐 이념이라 그랬다, 어쨌든 민생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논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논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정치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면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면 어떤 경로로 수렴했다는지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술자리에 술 먹다가 나온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만약에 구체적인 정당의 지향점이나 만약 신당하겠다면 어떤 걸 하고 싶냐고 하면은 3시간, 4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냐고 하면 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기본만 얘기하는 거는 그 기본의 공통분모를 지킬 수 있는 정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정당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은 뭔가 유치한 활극이 난무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전당대회에 1등부터 4등까지 후보를 전부 다 몽둥이 찜질해서 내줬고 5등짜리를 당선시키겠다는 계략을 세워보니까 그게 상식선에서 이게 기획 자체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탈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도 국민들이 반공만 외치면 이해해줄 거라고 우리 국민들 무시하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된다면요, 당이라고 하는 건요, 지지자의 바다 위에 당원들이 떠 있는 것이고, 당원들의 바다 위에 또 당 간부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용도자를 뽑는 걸 겁니다.
적어도 각 단계가 아주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단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이게 흔들렸다 생각했던 거는 나이 60 먹은 안철수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뭡니까? 누군가를 제명하면 혁신이라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떤 바다에 우리가 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한마디 했다고 배신자로 지목해가지고 지금까지 7년째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 사투리 아직까지 쓰고 있으면서 경북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사선한 사람이 대구에서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 정치하는 이유 다 나옵니다. 주류에 반대되는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바다 위에 어떤 다채로운 배가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만약 새로운 움직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아니 진짜 나이 60 먹어가지고 차선 변경해가지고 이 오른쪽까지 와가지고 가장 먼저 배운 게 이 당에서는 유승민, 이준석 욕하면은 어르신들이 박수 쳐주는구나. 이러고 배운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요. 와서 보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거 깨달으신 분들하고만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고 또 계속 그래 또 배신자, 뭐 애새끼 이런 문자 보내면서 사람들 기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계세요. 계속 그 자리에 계세요. 그 바다에 계세요. 그런데 저는 새로운 바다에 함께 하실 분들은 적어도 그런 이상한 언어를 쓰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다른 의견을 묵살하지 않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네, 조금 전 박수는 이 저번 박수 때에 비해서 강도가 약간 약했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께서는 신당을 만약에 만든다면 뭘 제일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연판장 돌리고 줄 서야지 공천받고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하면 사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있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떤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냐면 아이들이요 요즘에는 다 인터넷 보잖아요. 학생들이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 인터넷의 정치 뉴스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줄을 서서 권력자가 얘기하면 거짓말도 옳은 거라고 거짓말을 수긍할 수 있고 이렇게 이 잔머리를 잘 굴려야 성공한다. 아이들이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 뉴스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권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87년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면서 그때 YSDJ, JP 이런 보스들이 그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스 정치, 개부 정치 이렇게 해서 그 누구 한 사람한테 완전히 복종하는 이런 정치, 이런 정치가 그동안 쭉 있었어요. 그런데 87년의 그 체제는 저는 이제 굉장히 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선임을 존중은 하고 같이 함께 하되 토론할 수 있고 그 말이 틀렸으면 이의제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같은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너무 다르면 힘들겠지만
다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역동적으로 토론할 수 있고 이런 게 돼야 된다. 우리 그 헌법에요 46조가에 보면 국회의원은 정부 개개가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 걸고 자기가 정치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솔직히 국민의힘 제가 뭐 다른 당 얘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다른 당도 지금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일단 우리 당 가지고 얘기해보면 이 줄서기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될 때까지 국민의힘의 그 중진을 비롯해서 뭐 중진뿐만이 아니라 초재선들도 그렇고 그 역할장 돌려가면서 하는 거 보고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정치 어떤 개인을 추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이 얘기하면 틀린 것도 맞고 맞는 것도 죄송합니다. 틀린 것도 맞고 무조건 그런 식의 되는 보수 정치를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민주당도 겪었고 이 국민의힘도 겪었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정말 비판 많이 하고 열심히 싸웠거든요. 정말 제가 분노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조국 사태 때 삭발까지 하면서 막 그때 무소속이었는데 분노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한 게 뭐냐면 자기 편이면 잘못한 것도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민의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죠? 그런데 국민들이 분노해서 그 다음 정권 교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뭐가 바뀌었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잘못해도 잘했다고 그러고 다른 당이나 우리의 뭐 소위 말해서 우리 편이 아닌 상대면 잘해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세요. 진실 바이든 날리면 그죠? 우리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진실 이것도 우리 편이 하면요 진실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진실도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바뀌는 세상이고요. 옳고 그름도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바뀌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무슨 보상을 어떻게 이런 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150명이 넘게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거 그거 인간된 도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진실, 정의, 인간된 도리 이런 거는 좀 제발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다르게 하지 말자. 왜냐면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정치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위원장께서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왜 대통령한테 오시라고 얘기 못하냐? 같이 함께 아파하자고 얘기 못하냐? 왜 손잡고 가지 못하냐? 그런 게 좀 이준석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상식적인 거, 우리 합리적인 거,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일반 보편적인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 수준에서 좀 하자. 왜 그것도 편가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한 가지 후회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예비후보 시절에 그때 이회영 선생 어디 행사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갑자기 어떤 분이 난입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답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 당시 후보 주변에 저런 사람이 꼬여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그 추모식을 간 다음에 불현듯 그게 떠올랐어요. 아, 저게 전조였나? 분명히 안에서 누가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제 선입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러 갔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런 젊은 청년들이 100% 좌파일 리는 없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현장에 천하람 위원장을 갔을 때, 이기인 의원과 갔을 때 그 보라색 옷을 입은 유족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그분들이 저랑 그 천하람 위원장을 보고 너무 반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이제 왔냐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유가족인데 저한테 저랑 천하영이 화이팅 이렇게 하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요, 그분들 반은 보수였을 거고 반은 진보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이념과 엮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적어도 보수나 진보의 카테고리 아니라 반정부가 될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아직도 이런 생각해요.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때 만약에 진도의 팽목항에 우리가 알던 2014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한 2박 3일, 4박 5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면은 지금 과연 저분들이 저렇게 아픔을 간직하고 계속 지금의 정부와 반대되는 위치에서 행동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 진실을 인양해달라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단 하나의 진실도 인양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의지했던 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외면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이게 왜 10년 지나서 이태원 참사에서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행사에 가셨으면요, 대통령이 주인공입니다. 누가 주최했더라고요. 그 자신감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그 유족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들 좌파 아니에요. 자식 이름 부모들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대한민국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수라고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줄 모르는, 그것조차도 정량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도 또 이런 거 듣고 어떤 분들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것들 좌파야, 민주당 가라 막 이럴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보수나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안 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안 간다. 왜냐면 유가족들이 초대했거든요. 초대했는데 정치 집회라서 안 가고, 그리고 이거는 그 뭐 좌파라고 했는지 진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정치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대선 때 찍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런 입장이 됐는데 공식적인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게 딱 나오면서 나는 그래서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건 저는 인간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적어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류였던 보수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소외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파가 될 겁니다, 결국은. 네. 아니 요즘 제가 저도 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선은 그래도 이제 내년이면 40이 돼가지고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글퍼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자회견하면서 그냥 아까 이현주 의원도 언급하셨지만 최상병 얘기하면서 굉장히 서글퍼가지고 그 대목 읽으면서 눈물 났거든요. 제가 그 박정훈 대령 얘기가 처음 났을 때, 그때
박정훈 대령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가서 네이버에서 어떤 분인가를 박정훈을 치니까 연관 검색으로 자동으로 고향이 완성되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는 겁니까? 네. 박정훈 대통령은 어디 사람입니까? 경상북도 포항 출신에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평생을 해병대에서 진짜 명예롭게 복무해온 군인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조금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향부터 찾아가지고 전라도로 몰아가지고 지역비하 공격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앞에 인요한 위원장이 앉아 계시지만은 인요한 위원장이 네이버에 보면은 욕하는 걸 전부 다 역시 전라도 사람 믿을지 못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보수의 언어가 유치해진 겁니까? 예. 인요한 위원장이 싫으면은 그 세 글자 빼고 다른 거로 욕하세요. 예. 적어도 아니 왜 딱한 데 앉아가지고 그런 저열한 언어로 하는 게 보수의 방식이 돼버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서글퍼집니다.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70년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가 발전했느냐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지금 정치를 제가 띠가 한 바퀴 돌 만큼 했는데 뭐가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저는 제 딸의 노력을 했는데 뭐가 바뀌었지? 허무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보고 있으니까 요즘 그냥 서글퍼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전라도라고 욕하려고 고향 찾아보고 2014년에 세월호 사고를 겪고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똑같이 반응하고 바뀐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서글프고 이 자절로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뀐 게 없는 게 아니라 저는 한 10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 정치한 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안 좋아졌어요. 미치겠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조심해서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차 하기도 하고 몰래 하기도 하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고요. 막 경쟁 붙어서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 있지? 갈수록 이상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대표께서도 이제 MZ 세대고 하지만 그게 언제적 얘기죠? 5.18 1980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87년에 민주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상당히 다들 조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노골적으로 그것이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막 하면서 지역에 이런 것들이 무슨 딱지 붙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들하고 완전히 괴리돼서 따로 논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약간 저는 계속 제가 앉아가지고 어디부터 잘못됐을까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들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작은 일하고 어느 누구도 캐치 못할 수 있겠지만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때 알았어야 되는 거였고 또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쯤은 퇴보한 것 같다는 얘기할 때는 생각나는 일화가 대통령께서 어디 가셔가지고 대학생들 앞에 놓고 자신감 있게 미래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앱으로 구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진짜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를 제가 더 생각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미래는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앱으로 구직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하시고 본인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던 상황이 지금 계속 전 요즘 떠올라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잠깐 저건 좀 이상한데 하는 지점들 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창이긴 하거든요. 근데 당황스러워요 좀.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세게 지적할 걸. 이런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사회자가 필요 없는 것 같죠. 제가 괜히 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워낙은 뭐 이제 이 민생 문제 비롯해서 이 지역 현안도 좀 이야기하고 정책 관련한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사회자 직권으로 그냥 싹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다 되셨죠? 자, 손 드시면 마이크 들고 달려가십시오. 자, 예. 네. 자, 혹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살짝 손 들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미소를 짓는 분들 위주로 미소, 여기 잠시 한번 일어나서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고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2살 정화목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준석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정치라는 게 세력을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당대표 선거를 치를 때도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만 선거를 치르고 또 대변인 같은 경우도 경쟁을 통해서 뽑기도 하고 이렇게 편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정치를 안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물론 저희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지하고 정말 저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당대표 하시다가 쫓겨나는 상황도 그렇고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도 대표를 좀 많이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오면서 나의 선택들이 후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역사의 큰 변화의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당대표 된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센세이셔널했겠지만은 그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당대표 연설 다 주목했죠. 왜냐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다 유튜브나 이런 걸로 중계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보게 된 거죠. 이번에 당장 천하람 후보가 뛰어들었던 전당대회만 본다 하더라도 그때와 분위기 많이 달랐어요. 거기 가보니 현장 가보니까 전부 다 악쓰고 소리 지르고 너 내려와라 이 새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 들려오고 다 제가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 뛰었다면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손을 뿌리치고 났을 때 무슨 생각으로 나왔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꼬마 민주당 돌아다니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 대통령이 됐는데 호남의 소위 난닝구라고 하는 어르신들 그게 이제 구민주당 계열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난닝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르고 달래고 때리고 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열린우리당이라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뛰쳐나왔을 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리고 인기도 없는데 망할 거라는 예측이 주요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도취된 한나라당과 자유민주당이 자기를 탄핵했을 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이걸 다 예측하고 움직이면 노무현은 없었다 생각합니다. 이걸 예측하고 십몇 년 전에 김영삼의 손을 뿌리치고 전두환 대통령 앞에서 명패를 던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오직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했던 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앞섰다 그러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 단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옳은 선택들의 연속이 나중에 옳은 결과를 만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중에 안타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아무도 안 밟아봤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말하는 이 스토리가 노무현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 당시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쫓아갔던 한 검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검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끝까지 사는지는 그 검사의 다른 문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덩어리에 의지하기보다는 때때로 옳은 것을 찾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응원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의지입니다. 자, 이쪽으로 저희가 1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여기 하고 나면 뒤쪽으로 제가 잠시 뒤에 가겠습니다. 자, 꼭 난 좀 궁금한 게 있다. 아유, 좋은데 미소가 없어서 좀 미소를 안 짓는 분들 본격적인 질문이 나갈 수 있는데. 자,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대표님을 감사하고 특명을 받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위키고요. 여기 콘서트 대표님하고 이현주 의원님 보러 서울에서 왔고요. 이준석 대표님을 보면 항상 생각이 듭니다. 방금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셨지만 카리파고에서 기원전 300년 전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 튜니지에서 피레네를 넘어서 알프스를 넘어서 북부 이태리로 침공했던 그분의 길이 선도자의 길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역사는 로마 정벌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바로 멈춰있는 진격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역발상으로 한니발이 걸어오던 길 알프스를 피레네를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대표님의 뜻대로 우리의 지명을 모아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그 게이지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 포원리 전쟁에서 2차 포원리 전쟁 때 한니발과 스키피오에 비교해가지고 결국 한니발이 전과는 있었지만은 승자는 스키피오로 기록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냥 농담삼아 해보자면은 한니발 정도면 괜찮게 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거론할 정도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니발도 사실 아버지는 그 전에 군사였죠. 예, 아버지가 군사하고 그 로마 정벌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알프스를 넘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걷는 길이 하나의 불가역적인 변화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어도 제가 걷는 길이 그 다음 사람이 걸을 때는 조금 더 진일보한 위치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변화의 축적의 단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 전당대회만 해도 보십시오. 처음에 이준석이 한번 30대로 당대표하고 나니까 이번에 천하람 위원장이 도전했을 때 야 적어도 무슨 30대가 당대표냐? 이런 말은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네. 그만큼씩이라도 변하면은 우리는 꽤 빨리 변할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변화마저도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인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면은 저는 어느 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장 4.19 때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4.19로 결국에는 혁명을 해놨더니만은 다시 군인들이 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민주화가 되나 싶었는데 또 군인들이 와가지고 광주에서 사람들 짓밟고 또 그래가지고 몇 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87년도에 대학생들 죽어나가면서 다시 그걸 쟁취해야 됐고 근데 그 당시의 시절에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했지만 뭔가 한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아무리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저 사람들은 역사의 물기를 되돌릴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예, 저 사람들이 기껏해야 권력이나 탐하는 사람들이지 예, 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반동적 행위를 할 용기도 없는 자들입니다. 어디 공기업 사장이라도 꽂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계속 할 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앞쪽에는 질문까지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예, 자, 뒤쪽에서는 예, 우리 이현주 의원님에게 예,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자, 뒤쪽으로 가서 예, 질문을 꼭 나는 질문하겠다. 이현주 의원님에게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너무 가까이 있네요. 네. 저는 부산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최근에 사실 그 한국관광공사 부산항이라는 부산이 그 촌동네라는 말씀도 하시고 사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부산이 좀 많이 비추게 되고 인구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뭐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이 그래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더 필요하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두 분께 우리 중학생이 오늘 저희 이준석 위원님 팬커 콘서트의 수련이 그 정도입니다. 두 분 충실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셨네요. 서로 이제 뭐 양보합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구 가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대구 경북에 군이 소보면에 지어지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인구 60만이었던 보스턴에서 대학을 다녀서 인구 60만, 근교까지 300만 정도만 되면은 공항 수요는 맞출 수 있습니다. 공항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공항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허상을 심어주는 것에는 저는 강하게 지적합니다. 공항이 있는 건 좋지만 공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도발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엑스포나 아니면은 가덕도 공항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산이 금융허브로 탄생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해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것도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좋겠죠 정도의 생각이겠죠. 저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부산의 정치인들에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 가덕도 공항이 지어진다고 하면요. 이 공항이 어떤 공항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부산 시민들이 활발히 논의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태국 갈 때 조골하고 있는 공항인가요? 아니거든.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물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창원에서 만드는 것들은 엔진이니 아니면 무거운 것들인데 그거 비행기 싣고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한국 물류가 필요한 산업이 어떤 것이 여기 부산에서 발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부산, 우리 사회 시간에 봤을 남동 임해공업지역이면요. 진짜 무거운 거 만드는 곳이에요. 진짜 무거운 거 만드는 곳에서 항공화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얘기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고 부산이 금융허브로 발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산업은행이 있으면 금융허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홍콩에 민주화운동이 있었을 때 가가지고 홍콩 사람들과 얘기해보니까 홍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금융인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은 홍콩에 더 이상 사업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부산이 차라리 도시 전체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퍼시픽 헤드쿼터들을 유치하는 역할에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통령께서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배를 17쪽 팔아오는 거는 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사우디에서 배를 사고 싶어 하는데 조선업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의 배를 17쪽 샀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입니까? 현대중공업의 공입니까? 네. 제가 사우디라면 배 살 때 1위 업체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정권의 가장 큰 위기겠죠. 네. 저는 이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파격적인 무언가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제가 만약 부산의 국회의원이었으면요. 앞으로 상하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헤드쿼터가 아니 아시아 퍼시픽 헤드쿼터가 만약에 부산으로 온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법인세 10년 동안 반으로 깎아주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걸 유치해야지만이 부산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공항 지으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공항이 지어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아까 말했던 여러분 태국 가는데 편안하고 있는 공항이 아니라면요. 이 공항이 환승공항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진짜 미국 가는 비행기가 뜨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정말 지금보다 열린 공항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요. 지금쯤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최고 수준의 오픈 스카이 협정 같은 걸 맺자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굉장히 허브로서 떴던 이유 뭐냐면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아니면은 그전에 노스웨스트 항공 이런 곳에서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아시아 지역의 허브로 썼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적항공사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오픈 스카이 중에도 오픈 스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공 자유화 협정인데 이걸 최고 등급으로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산에 외국 항공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다른 곳에 취향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부산의 공항을 성공시키고 개방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만약에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를 우리나라의 부산에 가져와가지고 만약 법인세 반으로 깎아준다면은 누가 가장 입이 튀어나올까요? 삼성이랑 LG겠죠.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해줘?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는 게 정치적인 노력들인 겁니다. 저는 때로는 역차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의 특출난 방법들이 아니면은 저는 부산에 기업을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이 성공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아주 급진적인 방법들이라도 지금은 다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부산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으면요. 방금 질문한 중학생이 대학생 때 줄 때쯤에는 일자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네. 아니, 근데 자기 잘 듣나요? 그러면은 또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 중학생이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저는 이제 주로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 그죠? 투자를 할 때, 여기 투자할까? 저기다 투자할까?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이제 항상 자문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보면 기업들이라는 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그죠?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고요. 또 일자리가 있어야 여기서 머물러 살면서 아이도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하는 건데 그 일자리라는 게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잡다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꿈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웬만한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내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부산이 정말 그 꿈이 꺾이게 됐냐면 한진해운이 망하면서가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게 해운과 관련된 일들이었는데 그 항만에서의 어떤 물류라든가 이런 해운 관련된 일 중에서 어쨌든 한진해운이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한진해운이 불과 얼마 사실은 크지 않은 그 부채로 인해서 도산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가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다른 당에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한진해운 문제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조선소도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도산도 하고 또 회사 정리도 되고 인수합병도 되고 했지만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망해도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면 그 자산이라든가 노동자들을 거의 다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크게 많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해운 같은 경우는 이게 망하고 나면 노하우기 때문에 다 공중으로 날아가요. 사실은 그 한진해운이 망하면서 부산이 정말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없어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나라의 글로벌 기업들로 막 넘어가는 걸 봤고요. 이제는 또 엊그저께 보니까 이 신항에서 그 이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물류와 관련된 일들을 완전히 자동화하겠다. 완전히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다 스마트화하고 자동화해서 거의 사람 인력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이미 이제 한지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대표님 비슷한 얘기 했지만 우리가 이제 2030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같은 대한민국이 아닌 이제 너무나 우린 그 사이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88 올림픽 한번 성공하면 우리 완전히 거듭나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스포가 되면 좋지만 엑스포에 몰빵해서 엑스포가 안 되면 마치 큰일이 나고 엑스포만 되면 갑자기 부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큰 도시, 정말 발전되는 도시로 변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갖는 건 저는 정직한 어떤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굉장히 구태한 방식이에요.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올인을 하면서 사실은 부산에 지금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지금 현재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심에서 밖으로 나가 있고 그냥 이거에 올인하는 거 이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선진국 대한민국의 방식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저기 맨날 생기는 건 아파트고 맨날 있는 건 건설이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뭐 여기서 정치를 사실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수도권에도 했는데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지난번에 출마할 때 보니까 어떻게 그 정치권 주변에 건설회사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도 전부 건설 관계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정치권과 건설업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게 일종의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카테라 돼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모든 자원이 쏟아부어지고 있다. 이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아까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특혜를 줘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어떤 홍콩 또는 마카오 이런 관계처럼 부산 같은 곳은 아예 완전히 한편 좀 이렇게 좀 독립이 돼가지고 뭐 국가가 독립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이 완전히 돼서 세금 체계라든지 조세 체계라든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엄청난 재량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이 된 도시로 바뀌게 되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 저는 그러면 이게 글로벌 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글로벌 관계가 국제관계가 돌아갈지 모르지만 예컨대 이 러시아 같은 데로 북극 항로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개설이 된다든지 했을 때 또 부산이 또 한 번 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서도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외교의 방향하고 너무 똑같이 갈 필요 없이 나름대로의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저는 방법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우리 학생 대표인데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어떻지요? 일단은 사실 제가 잘 몰랐던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KBS 더 라이브라든지 여기도 제가 주로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질문을 한 번 정도 더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또 시간적인 걸 정확하게 또 지키기 위해서 질문하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 아쉬움이 좀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향후의 국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에 관해서도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또 알고 계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토크 콘서트 부산에서 한 번만 하지는 않으실 거죠, 두 분이? 네. 반응을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저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아마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벌써 1시간 많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사회자 직권으로 좀 질문 한 가지만 드리는 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헤어질 결심을 넘어서 창당할 결심까지 상당히 좀 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든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께서 알다 맞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창당할 결심까지 하셨는지 그 여부를 오늘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창당이라는 건요, 누가 정치적 욕심만으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말 그대로 혁명을 할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삼삼오서 모여가지고 새로운 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밖에 드러내서 이야기한다면은 뭐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너무 사로잡혀 살아온 세월이 긴 것 같아요. 예. 흔한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좌파는 맨날 뭉치는데 우리는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2020년에 미래통합당을 패배라는 것이 덜 뭉쳐서 졌습니까? 예. 너무 열심히 뭉쳐졌죠. 예. 2021년에 2022년에 있던 승리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뭉치자를 강조해가지고 이긴 선거였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선거 운동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내세우는 아젠다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 가는 걸 내세우면 되는 것이지 뭉친다 안 뭉친다는 대한민국 선거의 큰 변수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실패한 창당도 많았을 것이고 또 어쩌다가 성공한 창당도 있었을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그랬죠. 탄핵 안 당했으면 좀 망했을 거라 봅니다. 그때. 그 다음에 절반쯤의 성공인 것 같은데 지속되기 어려운 성공도 있었죠. 안철수의 국민당도 그랬었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아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 성공의 확률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를 바라보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면 다른 전략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요.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그거에 경도돼가지고 제가 선택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네. 결국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하고 싶은 게 당대표더라고요. 전 그거 해봤잖아요. 네. 월만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김기현 대표가 나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꼭 당대표 해보고 싶어가지고 희한한 짓거리에 올라탄 거 아닙니까? 네. 저 김기현 대표 진짜 좋아했습니다. 네. 제가 대표할 때 원내대표이기도 했고요. 제가 많이 존중했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정말 반듯한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눈을 가린 것은 단 하나 대표해봐야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해봤는데 제가 뭐 그렇게 욕심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만약 국회의원 한번 돼보는 것이 아주 진짜 솔직한 목표라고 한다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볼게요. 예. 그냥 무소속해가지고요. 제일 약한 놈 골라서 붙으면 돼요.
네. 그럴 생각 없어요. 네. 이준석 국회의원 한번 해보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항상 서산대사가 했다는 그 답설이라든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눈밭에서 걸어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저보다 젊은 분도 있을 텐데요. 고민될 때는요, 무조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제 삶의 지론입니다. 이현주 위원께서도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처음 시작해서 정당 생활하면서 내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막 정당의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막 휩쓸려가면서 초심을 잃고 가고 있는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렇게 두 당이 패거리가 돼서 한 당은 굉장히 막 구태한 옛날 권위주의적 행태를 못 버리고 있고 또 다른 한 당은 이상한 집단주의가 돼서 그들만의 어떤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저나 또는 제 또래나 아니면 저희 밑에 저보다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패거리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 또는 저희 또래들이 생각하는 정치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미쳤다 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안철수 지지 선언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완전히 왕따 막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갔더니 근데 새로운 정치라는 용어는 있었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은 안철수 현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있었죠. 나중에 바른미래당 하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만나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총선에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2번을 국회의원을 하고 나니까 한 번 국회의원을 계속 2번을 하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또 당선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에 제가 상당히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떨어져 보니까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떨어져 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거 밖에서 볼 수 있었고 정말 진짜 제가 생각했던 새로운 정치라는 게 진짜 뭐냐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그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 국민의 눈에서 그 전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야 저도 국민이고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지만 비정치인이지만 그때 정치를 또 모르던 입장이잖아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알고 그런데 밖에서 쳐다보니까 객관화가 조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서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2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의원이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제가 국민들을 대변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가 이제 사실 2번 되고 1번 떨어지고 이제 10년 남짓 이제 정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야 이현주가 그래도 정치를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또 정치 안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 아이한테 그래도 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내년에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세상은 순리대로 가더라 결국은. 그리고 아까 윤핵관 얘기 많이 하셨지만 얼마나 정말 분노하고 억하심정이 생기고 막 하는 걸 많이 당하죠. 그죠? 저도 많이 당하고 정말 분노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걸 많이 당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거대한 물의 흐름이 순리대로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힘의 현 실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겠지만 저는 이것 또한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시련의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D-Day를 다 언급해 주시길 바랐는데 아마 여기 기자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정도에는 뭔가 D-Day가 나오지 않을까 서울에서 그만 열심히 내려왔는데 근데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입당할 결심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쉬우실 텐데요. 더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끝나고 나면 복도톡도 있습니다. 바로 안 가시니까 복도톡도 또 가시는 분들은 좀 하시고요. 일단 공식적인 오늘 그 복톡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